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죠.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방향을 소개하고 전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전년도 수리논술 결과 발표를 알아본 후에 2021학년도 논술 전형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 방향입니다. 모든 대문항과 제시문 그리고 내용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 범위 내로 제한하여 고교교육의 내실화와 선행연구를 규제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그리고 중등교육에 추구하는 본래 교육적 모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거 본고사와 같은 시험을 지향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그걸 서술하는 서술적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판단력과 논리적인 서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수하기 위해 논술 출제, 자문, 그리고 교육과정 검토에 다수의 교교 선생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과 출제 범위는 자연계에서 문제 유형은 수학, 수리논술이고요. 출제 범위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내 교과목은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 출제 방향은 고등학교 수학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수학교과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을 그리고 그것을 서술하는 능력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부산대학교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논술고사 문제지 구성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총 3문항의 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대문항별로 2개의 소문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문항별로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제시문을 활용하여 문제 문항풀이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각 대문항별로 문항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줄노트 안에 작성하고자 하는 노트입니다. 그리고 답안은 연필로 작성이 가능하고요. 수정할 것이 있으면 지우개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인적사항 등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마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문항 번호 내에서 꼭 소문항의 번호를 쓰고 그 대문항 범위 내에서 꼭 그 소문항의 내용들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대문항에 정답을 적었다 하더라도 채점이 불가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답안란에는 절대로 본인을 나타내는 어떠한 말도 또는 글도 적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대문항 1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함수의 정의를 이해하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고배법칙 내지는 조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소문항 1번에서는 1대1 함수임을 이해하고 고배법칙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고요. 1-2번에서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첫 번째 대문항에서 제시문은 3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의 정의와 조합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조합을 설명하고 구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함수가 1대1 함수다라는 정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는 1, 2, 3이라는 집합이고요. 집합 B는 10 이하의 자연수이고 함수 F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항 1번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GN이라고 할 때 그 G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였고요. 소문항 1-2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HN이라 할 때 먼저 1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2부터 5까지 HN에 관한 식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채점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볼 때 3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한다. 이게 첫 번째 어떤 그 문제풀이의 핵심이었고요. 그 3에서의 함수값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2에서의 함수값의 경우의 수,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GN을 구할 수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점 기준에 의해서 한번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어진 함수의 조건에 의해서 n이 1부터 7에 대해서 1에서의 함수값은 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2에서의 함수값은 n 더하기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에서는 n 플러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역인 집합 B는 10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1에서의 함수값은 다음과 같은 범위, 2에서의 함수값도 n 플러스 2부터 10 사이,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은 다음을 만족하지요. 그래서 다양한 풀이가 있을 수 있지만 3에서의 함수값에 대해서 먼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에서의 함수값을 본다 하면 F3의 값이 n 플러스 3에서 10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지수는 8 빼기 n이 되겠고요. 그리고 2에서는 범위가 n 더하기 2부터 10 사이였는데 3에서의 함수값을 하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8 빼기 n가지가 됩니다. F1에서의 함수값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n 플러스 1부터 10 사이지만 2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을 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8 빼기 n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 2, 3번에 의해 곱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f의 개수는 8 빼기 n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닌데요. 이 학생의 답안을 보면 앞에 나와 있던 예시 답안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 내용을 말로 풀어서 한 것이 다를 뿐 내용상으로는 일치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채점 기준을 만족하고 따라서 좋은 훌륭한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문항인데요. 두 번째 소문항에서는 먼저 n이 1인 경우,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먼저 1에서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n이 2부터 5 사이에서는 주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어떤 방법적인 설명,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들과 공역의 원소 사이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HN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지 단계로 채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채점 기준의 한 가지 예시로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n이 1인 경우를 보면 F2-F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F3-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묶어 써보면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2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고 3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러한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공역인 B는 원소의 개수가 1부터 10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중복 조합을 생각해 보면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가지를 뽑는 경우이죠. 그래서 10H3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220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나머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것들을 힌트로 삼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2에서의 함수값은 1에서의 함수값에다가 n 더하기 1을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은 2에서의 함수값에다가 n-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성질이죠.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한번 살펴본다 하면 F1과 F2 사이, 그리고 F2와 F3 사이에는 적어도 n-2개 이상의 집합 B의 원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 살펴본다 하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A, 그리고 1하고 2 사이에 있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B,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하고 3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C,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원소의 개수를 D라 한다면
우리가 1, 2, 3에서의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A, B, C, D 이 4개를 더한 값은 7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 A와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겠지만 B와 C는 조건이 n-2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 조건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B'을 B 빼기 n-2로 C'을 C에서 n-2를 뺀 걸로 둔다 하면 A, B', C', D를 모두 더한 것은 11-2n이 됩니다. 이때 A, B', C', D 모두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정수이죠. 이런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간단하죠.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HN을 N에 관한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학생의 답안을 살펴본다면 이 학생의 경우에 1에서의 함수값은 예시 답안과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n이 2부터 5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식으로서 깔끔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식의 의미를 말로 정확히 풀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학생의 답안 역시도 좋은 만점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대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대문항은 기하 벡터 내용의 쌍곡선과 그리고 미적분학의 내용을 융합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는 문제의 조건들을 통해 쌍곡선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쌍곡선을 알았을 때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쌍곡선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두 직선 사이에 이루는 예각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항 1번에서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결국 점근선이 되는데요. 그 점근선을 통해 각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문항에서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주어져 있는 쌍곡선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접선을 통해 어떤 각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대문항 역시 제시문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제시문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미분 가능이라는 의미를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분 계수라는 것이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었고요. 나에서는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곡선 C는 원의 일부분이고요. 4분원이죠. 4분원의 양 끝점을 우리가 A, B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곡선 C, 즉 4분원 위에 있는 점 T에 대하여 각 TOA를 우리가 세타라고 두죠. 그때 O는 원점이었습니다. 세타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반직선 OT 위에 점 P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타가 B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모든 세타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 Q가 반직선 OT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PQ가 존재하고 이 PQ가 나타내는 곡선들을 각각 C1, C2라고 했을 때 이 곡선 C1, C2에 대하여 다음 두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은 각 첫 번째 C1에 대한 그 각의 최대값,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과 그리고 C2 곡선에 대한 B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 소문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이 두 곡선 C1, C2가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에서 접선이 이루는 사이각을 계산하는 사이각의 탄젠트 값을 계산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소문항의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본다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하고요. 이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했다 하면 C1이 쌍곡선이구나, C2가 어떤 쌍곡선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결국 각의 크기라는 것은 점근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라는 성질을 알기 위해 점근선을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점근선과 각의 크기를 이용하여 우리가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채점 기준에 의해 한번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본다 하면 선분 OP의 길이, 선분 PA의 길이의 차가 2로 일정한 점들, 결국 저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쌍곡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쌍곡선이고 그리고 두 점 원점 O와 A가 초점이 되고 거리의 차가 2인 쌍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통해 본다면 C1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 쌍곡선의 방정식이 전체가 아니라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제한 조건이 생긴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쌍곡선에 대한 점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y는 루트 3 x-2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직선 OP의 기울기는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루트 3이 되는 것이 정확하게 탄젠트 3분의 파이죠. 따라서 세타의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 이내이어야만 된다라는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3분의 파이가 되죠. 근데 이제 앞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이 우리가 C2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C2의 성질을 통해 우리가 쌍곡선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방정식 그리고 점근선을 통해 우리가 B의 최소값이 6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학생의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학생 역시 답안을 살펴본다면은 그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쌍곡선이다라는 성질을 알아내고 그 식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을 계산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C2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소문항의 어떤 채점 기준을 살펴본다면 이때 두 곡선 C1, C2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R이라고 했고 그 R에서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요. 교점 R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채점 기준이었고 R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는가 C1에서의 그 다음에 C2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각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시 답안을 살펴볼 텐데요. 두 곡선 C1, C2는 직선 y = x에 관한 대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곡선 C1, C2의 교점은 교점 C1, C2의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도 좋지만 좀 더 쉽게는 C1의 방정식과 y = x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풀어본다면은 교점의 좌표가 바로 다음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제시문 나에 의해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 주어진 점 R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선의 방정식 계산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보면 기울기는 2√2-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다음에는 이제 초이스가 두 가지인데 마찬가지로 C2에서 R에서의 접선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직선, 즉 두 접선이 y = x라는 직선의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C1에서 R에서의 접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α1이라고 하고 C2에 대한 R에서의 접선과 x축의 기울기를 α2라고 한다면 이 α1 더하기 α2는 항상 2분의 파이 서로 그러니까 합이 90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C2에서의 구체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탄젠트 알파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1번과 2번을 그냥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네. 그리고 C1에서 R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C2에서 R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따로따로 구해서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의 탄젠트 값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통해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역시 예시 답안과는 약간 다르지만 만점 답안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문항은 주어진 문제가 약간 기하적인 설명들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우리가 식을 잘 세우고 그 주어진 식을 미적분학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는 어떤 기하적인 상황에서 도형의 부피 또는 넓이를 식으로 잘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식에서 미분을 활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잘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1번에서는 구체적으로 원뿔의 부피를 식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원뿔들 중에서 부피의 값이 최대가 되는 원뿔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 문항에서는 마찬가지로 두 평면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럴 때에 도형들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잘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3번 문항을 한번 살펴본다면 제시문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 즉 연쇄법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주어져 있는 함수가 연속함수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폐구간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함수는 폐구간 내에서 항상 최대값이 존재하고 그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극대값과 양 끝점에서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최소값도 반대로 극소값과 양 끝점에서의 가장 작은 값이다. 그래서 이러한 제시문이 있다라는 것은 이 문항에서 이 제시문을 활용해서 답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한번 문제를 보면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의미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1인 구를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수행할 건데요. 1단계에서는 먼저 구를 평면 알파로 자르고 그래서 작은 것을 A, 그 다음에 큰 것을 B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평면 알파의 수직이면서 구의 중심인 O를 지나는 평면을 베타라고 두었죠. 베타에 의해서 큰 부피 B가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C 그리고 D라고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C 도형과 평면 알파와 만나 생기는 도형을 S1, 도형 C와 평면 베타와 만나는 도형을 우리가 S2, 그리고 A와 베타가 만나 생기는 단면적을 우리가 L이라고 두었죠. 네, 그림에서 설명이 잘 되었는데 단계 1과 단계 2를 잘 읽어본다면은 이 그림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1단계에서 평면 알파와 만나서 생기는 단면을 밑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심 O를 꼭지점으로 하는 원뿔들 중에서 부피가 최대가 되는 값을 계산하시오 라는 것이 첫 번째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 문항에서는 단면 S1과 S2 넓이의 합의 최대값을 우리가 S라고 두고 그리고 이 최대가 될 때 단면 L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M이라고 할 때 그 최대값 S와 M의 반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문제를 풀면 이런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본다 하면은 첫 번째 채점 기준은 원뿔의 부피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주어진 식을 통해 최대값을 구하는 최대값이 됨을 설명한다라는 그 내용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부피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채점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평면 알파로 잘려져 있는 어떤 구인데요. 이 구의 중심 O 그리고 평면 알파의 수선의 발을 우리가 H 그리고 만나는 끝점을 우리가 P라고 둔다 하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또는 변수를 다양하게 둘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각 P, O, H를 각이니까 우리가 세타라고 두는 것이 이 원뿔의 부피를 세우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개변수 세타를 각 POH로 둔다고 하면 그러면 원뿔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식에 의해서 우리가 V 세타를 3분의 1 곱하기 파이 사인 세타 제곱 코사인 세타로 둘 수가 있었죠. 그래서 원뿔의 부피에 관한 식을 세우고 이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시문 2에 주어져 있는 대로 극대값을 찾고자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저 미분 그러니까 임계점이 되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다. 정확한 값은 뭐 K라고 둔다면 코사인 K 값이 루트 3분의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푼다 하면 K에서 당연히 최대구나 라고 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지만 이 수리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렇게 한 점밖에 없다 하더라도 저 점의 좌측에서는 증가, 우측에서는 감소한다는 성질 때문에 극대가 되고 극대와 양 끝점을 비교하여 저 점에서 구체적으로 최대값이 된다 라는 그 설명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감표를 이용해도 좋고요. 뭐 다른 설명을 덧붙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세타 이퀄 K에서의 값을 계산해 보면 부피의 값은 다음과 같은 수가 되겠죠. 뭐 학생의 한번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뭐 이 학생의 경우에는 각 POH를 매개변수로 두지 않고 원점 O에서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를 매개변수 x라고 두어서 그때 x의 범위 0하고 1이 될 거고요. 저 x에 의해서 우리가 원뿔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 계산해 보면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x 세제곱 곱하기 파이임을 알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저 식을 세웠다 하면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미분을 통해 보고 그 다음에 학생의 설명처럼 단위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극대가 됨을 설명하여 그 점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는 설명이 조금 다르지만 이거 역시도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문항에서는 먼저 단면적 S1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S2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마찬가지로 저 S1 더하기 S2의 최대값이 된다. 즉 극대값이 최대값이 됨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대가 되는 그 점에서의 값들의 정보를 통해서 마지막 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한번 이러한 채점 기준에 의해서 예시 답안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평면 알파로 자른 단면적 우리가 S1이라 하면 그리고 베타는 원점 중심 O와 평면 알파의 수직이 되기 때문에 단면적 S1은 반원의 넓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1번과 마찬가지로 매개변수를 각 POH를 세타라고 둔다 하면 S1의 넓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제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사인 세타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사인 세타인 원판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S2의 넓이는 반원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조금 복잡한 모양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보듯이 부채꼴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성질로부터 우리가 S2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을 우리가 F 세타라고 둔다 하고 이때 세타의 범위는 0하고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통해 그러니까 임계점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임계점이 극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극대값과 양 끝점에서의 값을 비교하여 저 점에서 최대값이 되는구나 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P에서의 값을 우리가 탄젠트 P, 코사인 P, 사인 P를 우리가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P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 P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 문항에서는 S1 더하기 S2의 최대값을 우리가 S라고 두었는데 S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M이 P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파이 제곱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하기에 좀 복잡한 저 P가 서로 상쇄가 되고 원하는 답이 2분의 3파이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파이 제곱분의 파이
P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어떤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학생 역시도 각 P5,5'으로 두고 우리가 그 매개 변수를 세타라고 두었고요. 그 다음에 S1, 그 다음에 S2에 대한 식을 잘 세웠고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봤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 설명이 약간 다소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의 미분에서 5원보다 작을 때 음수, 그 다음에 5원보다 클 때 양수임을 우리가 기술했는데 저 부분은 학생이 아마 좀 더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조금의 감점이 있었는데 저 부분을 제외하고는 올바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항 3번의 이 두 번째 문항의 정답률이 비교적 좀 낮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간에 문제 풀이하다 보면 우리 예시 답안에서의 P라는 값인데 그 P라는 값이 아마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쓰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다 풀어본다면 이 P가 서로 상쇄되어서 구체적으로 저 P는 어떤 실수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을 마치고 전년도 논술고사 결과 분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63명을 모집하였고요. 그 다음에 총 지원 수는 7,440명. 그래서 경쟁률이 20.5대 1이었는데 실제 응시 인원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6.65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 인원은 319명이었지만 최종 등록 인원은 289명이어서 네, 실제로 처음에 경쟁률은 20.5대 1이었지만 실제로 응시한 숫자를 본다면 대략 6.5대 1 정도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최종 등록 기준으로 본다면은 학생부 지정 교과목의 평균 등급이 3.81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평균 등급은 3.08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평균 성적은 대략 한 50점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이 그래프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논술 전형 주요 사항에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원 자격은 국내외 정규 교육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자이고요. 관련 법령에 의한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그런 수험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자연계 모집 인원이 306명이고요. 전형 요소로는 논술 70%, 그리고 학생부 30%를 반영하는데 30% 내에서 교과목이 20, 그 다음 비교과가 10%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원자 전원에게 비교과 영역은 만점 처리할 계획입니다. 논술고사는 자연계 수리 논술이고요. 고사 일정은 12월 12일 토요일이고 고사 시간은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간입니다. 단 수험생 모두는 9시까지 입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네, 반영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목이고요.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입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이고요. 학생부 등급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비교과 영역에서는 모두 만점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 나노과학기술대학, 정보의생명공학대학인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영역 중 수학가를 포함한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생활환경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가 또는 나, 과학탐구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기준은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좋은 팁은 부산대학교 학부 입학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수시 모집 그리고 자료실 안에 논술 가이드북과 논술고사 기출문제 및 예시 답안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과거 수행했던 모의 논술고사 문항과 예시 답안도 역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신다면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교했을 때 교과 평균이 다소 낮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녔다라고 한다면 논술 전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